네, 안녕하십니까. PI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 이번 과목은 제가 두 과목을 이번에 맡게 됐는데요. 민간조사 또는 탐정 관련 그 법률에 대해서 법률안은 현재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탐정 법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그 10차수에 걸쳐 갖고 탐정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탐정 관련 법률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 내용은 좀 다른 그 뭐 경비업법이나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관련 그 법률,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좀 섞어 믹스해가지고 강의를 10강에 걸쳐 갖고 차분하게 진행을 드리겠고요. 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텍스트가 너무 알려드려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말씀을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그 탐정법 관련돼서는 차분하게 그 탐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충돌이나 어떤 그 융합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강의 내용을 좀 천천히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원래 강의를 빨리 안 하는 사람인데 텍스트가 많으면 또 이게 좀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탐정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명칭부터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인탐정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탐정법은 영어로 그 Certificated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 CPA라는 자격증 아시죠? 그러니까 Certificated Public Accountant,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CPA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지방정부죠. 시나 군에서 관할하는 그런 탐정 자격을 제도를 시행하는데도 각기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자부지간 공공기관에서 공인해주는 탐정을 CPI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Certificated Private Investigator 그래가지고 CPI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탐정법을 할 때 공인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면, 그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전문 자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인탐정업법이라고 이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법률안은 뭐 수차례 계속 국회에서 통과가 이게 좀 좌절이 됐지만,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볼 땐 당장의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의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인탐정업법을 지금 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탐정법의 목적과 일반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탐정법의 목적은 그 탐정법을 만들 때 도대체 왜 만드냐, 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탐정법이나 또는 탐정업법은 핵심적으로 국민의 어떤 권익 보호와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어떤 탐정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탐정법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걸 그러니까 공인 탐정업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완전 순전 영리 목적 있잖아요. 그런 쪽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탐정이라는 것이 불법행위잖아, 또는 우리가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어떤 그 목적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이 사실조사라고 하죠.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사익적 목적만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심부름센터라고 얘기하는 그 아주 비하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한 일본이나 그다음에 탐정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탐정도 유명하죠. 이런 지역들을 가보면 사익 목적으로 하는 어떤 탐정 활동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리 목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적 차원의 하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사법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탐정업법의 어떤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탐정업법도 내용을 보시면 거의 그 공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법률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정업법에 관련돼서 내용이 너무 이거는 돈 벌려고 한 거야, 아니면 나란히를 대행하라는 얘기야, 이런 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혼동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회계사법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익적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이걸 좀 양지하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재정 목적을 보면 탐정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탐정법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초기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탐정업의 관리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되어 있고요. 현재 법안에는 경찰청장을 주무 관리할 수 있는 주무관청으로 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법안상으로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경찰청의 관리를 통해서 탐정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탐정들이 적정한 선에서 자기 실익도 챙기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누누이 오프라인상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도 도감청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영화에는 보면 뭐 탐정회사나 뭐 스파이들이 도감청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절대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감청이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이 탐정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1순위가 저는 도감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감청은 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걸 도감청이라고 하고요. 여기 불법이 들어가야 돼요.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도록 탐정업법에 명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 위치 추적 아시죠? 위치 추적기도 부착하면 안 돼요. 이건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되는 헌법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탐정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탐정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탐정이 인구 5,100만 명인데 탐정 자격이 남발이 돼갖고 뭐 20만 명, 30만 명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이것도 전문 자격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탐정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요를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법에 초기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탐정업에 대한 적정한 감독이 있는데 현재 이게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 안으로 현재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일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 측에서도 탐정에 대해서 좀 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변호사와 탐정 간의 협업이 참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감독기관이 법무부가 될 것이냐 경찰청이 될 것이냐 또는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될 것이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좀 법안은 좀 경찰청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무관청은 지정이 되겠죠. 됐을 경우에 협회는 하나만 설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 자율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적정하지 않나 싶고요. 과도한 국가 규제나 정부의 규제는 사실은 그 업태의 발전에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탐정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 권익을 이게 세 번째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탐정법이 통과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탐정을 양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탐정 및 탐정법인, 그러니까 탐정법인이나 개인 탐정업자들이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하고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특히 뭐 실종자나 미아 가출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이걸 갖다가 완전 돈 벌 목적으로만 하는 사업 같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난잡해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목적이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건전한 발전을 해야 되고요. 특히 탐정산업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생산기지 또는 미국 산업 IT 분야의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 지역들 한 10여 개 국가쯤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국가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탐정업을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산업, 법률 서비스 산업 내지는 조사 서비스 산업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설 탐정 거의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니까요.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 중에 현재 탐정을 그래도 제대로 서비스 재화의 판매, 모듈이나 모델의 판매 형식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미세한 어떤 이런 탐정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영역에서는 일본 탐정들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수한 사법자원, 즉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또는 특별사법경찰의 경력이 계셨던 군수사관 경력을 계셨던
이런 그 은퇴한 선배님들께서 이쪽에 만약에 그 기여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국민소득 2만 달러로 치받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서비스업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을 향후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가 나오는데요. 탐정의 정의상 업무 유형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탐정이 하는 업무 유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죄송하지만 공익적 목적의 내용을 주로 법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적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불법 영업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탐정업의 애초에 생성 목적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하지 못하거나 사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 억울한 피해를 뭐 회복하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또는 가해자의 위치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서 응징 내지는 그 쉽게 얘기하면 대응을 할 목적으로 만든, 즉 국가기관의 어떤 조사 업무나 조사 서비스의 아주 제한성을 보충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탐정의 정의상 그 탐정에 대한 정의 관련된 용어의 정의 관련된 업무에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죠. 공익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파악. 진짜 중요한 거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사 파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경찰 같은 경우는 범죄와 관련된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사 파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범죄의 혐의점은 없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어디 일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실종 신고했는데 파악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 6개월 해봤지만 범죄 단서는 없고, 그럼 가족은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민법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망 선고나 뭐 실종 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려고 해도 법률관계 정리를 하려고 해도 뭘 내용을 알아야지 뭘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변호사분들은 좀 야전 조사 능력이 그 탐정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법률 과정에 대해서 뭐 실종 선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변호사님들이 달려들고, 그 이전의 데이터나 이 사람을 실종 선고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민간 조사, 그러니까 탐정들이 조사해 오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공익적 목적인데요.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파악. 즉 도난 자산이라는 거는 훔쳐간 것뿐만 아니라 빼앗아간 것도 해당돼요. 속여갖고 사기를 해갖고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어디다 숨겨놓은 그 재산이 있는지 자산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자산 내역 확인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차명으로 해놓은 거나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명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탐정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이게 실제 주인이 누구냐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 이거는 이제 민법상 재산 관련된 거죠. 권리와 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이든 물건이든 이거 관련된 기초 정보 있잖아요. 뭐 압류를 들어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구상권 청구를 한다던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할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주인이 맞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탐정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돈을 투자를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들을 갖다 응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수사기관도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이 너무 업무량이 폭주해서 이런 걸 못하는 경우에는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인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 존부. 이거는 법학개론 시간에 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채권 채무 관계나 물건에 대한 관계나 아니면 뭐 상속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걸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친자 확인 관련돼서 이 탐정들이 활동하는 게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외자라고 그러죠. 결혼 이외에 자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책임을 안 지는 경우에 나중에 이 아버지가 돈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DNA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건 불가능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그쪽에서 거부하는 경우에 거부하면 일단 법상으로는 아들인 걸 인정하는 걸로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요거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놓고 본다면 그 사실관계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탐정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는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민간조사사 또는 뭐 민간조사원, 그 다음에 뭐
정보 탐색사 뭐 이런 식으로 그 변칙적인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법률안에는 정확하게 탐정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탐정 자체가 한자 표시를 보면 정세나 내용들을 몰래 가서 탐지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스파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알고자 했을 때 그 가서 이제 조사하는 사람을 자체를 탐정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탐정이라는 명칭이 그동안 사용 못된 이유는 뭐 아시죠?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정 중에 영국의 그 아시죠? 네, 셜록 홈즈가 있고요. 일본의 코난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탐정이 있잖아요. 요 두 명의 탐정이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채권 관련된 뭐 정보를 파악한다든가 자산을 파악한다든가 도피 자산을 파악한다든가 산업스파를 잡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두 명의 유명한 탐정들은 가공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바보 같은 경찰관들을 앞에다 놓고 수사를 잘하는 민간 수사관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계속 그 수차례 걸쳐서 법안이 상정이 돼도 이 국회의원 중에 일부 법조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셜록 홈즈하고 명탐정 코난 만화책 안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 보다 보니까 이거 민간에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야 이러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이제는 선진화돼서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그냥 탐정, 탐정업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일본에서 쓰기 때문에 국가에서 쓰는 선례, 그러니까 타 국가에서 쓰는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탐정과 탐정업으로 사람과 이 업종을 그냥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인탐정은 일을 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 따른 탐정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탐정이라고 정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CPI로 쓸 것 같습니다. Certificated Private Investigator 그래서 CPI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공인탐정업자는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탐정과 인가를 받은 공인탐정 법인을 공인탐정업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정 자격증만 있다고 일하는 거 아니죠. 사무실 등록해야 되고 내가 업무를 개설한다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서는 그 다음에 신고 필증 받아가지고 허가증 받아갖고 업무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인탐정이라고 하고요. 탐정 자격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한 사람을 공인탐정업자, 개인 공인탐정업자 또는 3인 이상 법률안에 3인 이상 탐정이 모여서 설립한 공인탐정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유형을 공인탐정업자로 부른다. 이런 식으로 명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뭐 관련 명칭은 뒤에 나오니까요.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탐정법상에 그 업무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공인탐정이 어떤 일을 하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도 계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그 다음에 소재 불명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가 탐정법상에 업무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미아 같은 경우 아시죠? 미아가 뭐예요? 미아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지금 막 헤매는 아이들을 미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미아라고 하죠. 법에 미아가 맨 처음 나옵니다. 왜 그러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탐정업법이 그 돈만 벌겠다고 하는 사적 목적의 영리 추구 목적을 만약에 주로만 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탐정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조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까지 만들어 갖고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뒷조사를 표현 안 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조사 업무만 하고요. 그다음에 나라에서 못하는 업무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가진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럼 못하러 허가를 해주겠어요. 그 실제 심부름 센터가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미아를 맨 처음 집어넣은 이유는 실제로 이 수요가 가장 많다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도 미아를 반드시 1순위로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아를 왜 또 넣어놨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탐정인데 미아를 찾아달라고 제가 위탁을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럼 제가 이제 미아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고아원으로 표현한대요. 그걸 갑니다.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자마자 거기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구강상피세포 있잖아요. 비슷한 연령대 있죠. 잃어버린 지 4년 됐다 그러면 만 4세대 애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 때 잃어버렸다면 4세대 아이들 한 10명을 갖다 놓고 미아보호시설의 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10명의 아이들의 구강상피세포 내지는 또는 사진을 찍어가거나 지문을 채취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탐정이. 그러면
그 미아 보호시설에는 시설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원장님이 그러겠죠. 아니 당신이 무슨 법적 근거로 아이들 사진을 찍어가며 아이들 구강 상피세포를 가져가며 아이들 지문을 찍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탐정 꼴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개인 민감 정보나 생체 정보나 제공 못하게 돼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하냐 이거죠. 그래서 법에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위입장을 써가지고 미아를 찾겠다고 탐정 업무 자체 미아 찾기로 적어놓고요. 부모님 신상 다 확보하고요. 가서 그 원장님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주민번호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 사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 근데 공인탐정법에 의거해서 내가 정식으로 수임해서 왔으니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그 정보보호에 각서를 써줄 테니 이 아이들의 정보가 딴 데로 유출되면 내가 전부 다 처벌받겠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쪽에서 뭘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아를 갖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행령에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탐정이 미아 보호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그 범주 내에서는 아이들을 신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은 미아 하나만 딱 보고 탐정은 미아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이게 반드시 업무상 명기가 돼 있어야지 미아 보호시설에 가서 자기 신분증 공개하고 그다음에 의뢰인 누군지 공개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뭐 최소한 지문이나 사진이라도 생체 관련 정보나 신원 확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출인. 가출인 같은 경우도 찾아주면 좋죠. 근데 이것도 왜 법에 넣어놨냐면 그냥 안 넣어놔도 가출인 찾으러 다녀도 돼요. 되는데 왜 넣어놨냐 이거예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자 있잖아요. 이거 법에 나와요. 이런 경우에 의뢰인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딸 찾아달래요. 찾아서 갖다 놨어요. 찾았어요. 아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인 딸이죠. 성인인 딸한테 아버지가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 탐정 아저씨, 아버지가 나 계속 때리는데 집에 가면 또 맞아요. 이러면 탐정 입장에서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왜? 의뢰인은 애를 찾으니까 찾아갔는데 막상 가봤더니 의뢰인은 뭐라냐. 아버지가 맨날 때려서 집에 못 가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뭔가 정리가 되겠죠.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탐정한테 내가 사이로 아이를 때렸는데 더 이상 안 때리겠다. 그러니까 집으로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당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아버지 뭐라냐? 내가 애를 잘 키웠는데 지가 그냥 내가 싫어서 나갔다. 이런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탐정 입장에서는 아이를 그 딸을 찾느라고 돈은 들어갔어요. 비용 들어갔고 이 노동력도 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집에 복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인 아버지한테 돈을 다 변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세부조처 지침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에 돌려줄 의무도 없고요. 아이는 분명히 찾아놨고요. 단 성인인 그 자녀가 안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낼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정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 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탐정법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조항이 실제 출력해 보면 A4용지 3페이지 이내거든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미아 가출인 실종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귀착 사유가 있을 경우, 아까 얘기한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때려갖고 집을 나가게 한 부모가 애를 찾아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 귀책 사유자가 아버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용역비 반환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자의 경우에 불법행위자 소재 파악 업무 과정에서 공무집행 침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피범이에요. 도피범인데 경찰도 따라다녀요. 근데 도피범을 경찰이 잡는데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직 수사관 출신인 탐정에게 피해자들이 그 도피범을 잡아달라, 해달라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서 이제 잡았는데 문제는 경찰관이 와서 뭐라냐, 야 넌 무슨 권한인데 내가 잡는 애를 네가 잡아가냐, 민간인,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뢰를 해갖고요, 정확하게 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배령을 지명수배나 전국 수배를 했다도 못 잡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체포했을 때 이게 월권행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의뢰한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범죄가 확실하다고 하는 경우에 수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탐정 입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나 또는 공무원 사칭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아예 그 명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가 정말 심오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비 탐정 여러분들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법률 중에 특히 민사 관련된 내용에서 자산의 내용이나 이것들을 정확하게 정밀 진단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탐정법에 이런 내용도 할 수 있다 돼 있고요. 다만 여기 나와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등과의 업무 충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변호사법상의 변호사 업무 있잖아요. 변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이익 충돌이나 업무 영역 충돌에 대한 이런 시비를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분실 및 도피자산 수성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반 심부름센터나 또는 쉽게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권리보험이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민간 조사, 다시 말하면 탐정을 고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조사 이외에 피해 내용 및 피해액에 대한 산정 과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탐정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단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사정이나 부동산 감정평가 있잖아요. 이런 전문 영역과 관련해서 충돌은 나지 않도록 탐정들 입장에서도 세심한 좀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와 같은 업무 충돌에 대한 방지가 사전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교통사고 전문 탐정들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학조사라고 하죠. 과학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보험 쪽 파트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네가 뭔데 나올 수 있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협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해사정인이 만약에 손해사정 의뢰를 받았으면 사실조사는 민간조사인 탐정 쪽에다 위탁을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손해사정인이 평가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탐정법과 다른 영역에서 싸움이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법, 변리사법, 그 다음에 법무사법, 감정평가법, 신용정보법, 부동산법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에 대한 내용들은 좀 사전에 읽어보셔갖고 업무를 시행하시면서 이쪽이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쪽에서 또 너무 무리하게 민간 조사 영역인 탐정을 또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집단적 행위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공박을 해서 우리는 이런 업무를 할 테니까 이쪽에는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활에 평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아예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 사생활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 침해하는 행위는 무조건 금지가 되어 있고요. 형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위법 행위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 있잖아요. 특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다 이런 행위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법률 충돌 문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법률안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스토커하고 탐정하고 같은 사람으로 놓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토킹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미행 추적에 대해서 합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강의해 드리겠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규정을 여기에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탐정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이게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9세 이상이 된 자, 즉 대한민국 연령으로 성인이 된 자만을 기준으로 민법상 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의한 성년 의제나 또는 18세에 대학을 가는 경우에도 성인으로 간주하거나 해서 딸 수 있도록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만 20세 미만, 우리보다 한 살 위네요. 그래서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보고 있고요. 우린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유엔 같은 경우는 18세 좀 낮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볼 때는 18세로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이건 사회통념상의 성인에 대한 규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19세 이상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피성년 후견인 아시죠? 민법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정법원에 의해서 질병, 장애, 노령, 기박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성년 후견인을 가지고 있는 피성년 후견인이죠. 이들 역시 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 제도는 아실 겁니다. 성년 후견인제는 성년인 자가 자기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경우에 성년 후견인을 또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딸 수 없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 민법에는 한정치산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죠. 제가 이제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역시 탐정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이거는 저 민법 규정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청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 그 피한정 후견인을 정할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피한정 후견이 될 사람 진술을 꼭 들어야 되고요.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의사의 감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신감정을 배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법상에 후견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의사표시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탐정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이렇게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걸로 이제 제가 마치겠고요. 이제 문제풀이 리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또 3개 풀어보실 건데요. 탐정 법안상 탐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설명드렸죠. 공익적 목적 내용들이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도난자산 등 물건의 소재를 파악한다. 사실관계의 존부, 법률상 민법상 주로 얘기하죠. 사실관계의 존부를 파악한다.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를 파악한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죠. 범죄 관련 첩보 수집은 경찰의 정보 영역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물론 경찰 같은 경우 정보 수집을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범죄 관련 첩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집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적 영역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하는 정보 수집이나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공인탐정이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탐정에게 준용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이거는 저희 과정에 2강에 걸쳐서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는 탐정이 유출시키면 안 되고, 이런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인탐정법에 반드시 부가적 법률이 아닙니다. 쌍둥이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제로 공인탐정이 될 수 없는 일반적 제약 규정 과정에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아까 쭉 피한정 후견인 설명이 텍스트로 나와 있죠. 민법에도 나와서 설명 다시 안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가 해당됩니다. 가정법원은 무조건 한정 후견인 심판 대상자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의사의 감정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한정 후견인이 될 사람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가정법원 판사가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신감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신감정 해야겠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여기 같이 무조건 감정을 의뢰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탐정법의 제정 목적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로 돼 있고요. 탐정법상의 업무 유형 계속 말씀드렸죠. 피해 사실 조사나 뭐 사실 조사, 그다음에 권리관계 조사,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익적 목적 차원의 탐정의 어떤 업무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인의 사생활을 좀 침범하거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탐정법상의 업무 유형을 보면 업무 유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보호법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준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따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해당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요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에 차분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